이제 금융경제 일반 요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예금편하고 보험편하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8개 나오니까 뭐 반이나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체국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편 사무,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 우편 사무, 우편 업무를 넘어서서 요즘에 이제 우체국이 뭐에 집중을 하고 있다? 금융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근무하시게 되면 당연히 우편 업무도 취급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금융상품 판매 쪽도 어떻게 된다?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봐두셔야 됩니다. 이쪽에 또 갈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금융경제 일반 이 부분은 제가 말 그대로 이제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융상품, 금융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배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문제는 나와요. 도대체 금융이 무엇인가,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무엇인가, 그런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배경 지식 물어보는 문제도 한 문제 나오고, 근데 이제 주로 출제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금상품, 보험상품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 응대를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편 사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우체국에서만 필요한 건데, 금융에 관련된 지식은 우체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금융에 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도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점수를 높게 따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런 또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돈도 좀 많이 버시면 좋겠죠. 되겠죠? 자, 그럼 갑시다. 금융. 자, 금융.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편 사무 이런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외우면 돼. 외우면 돼. 왜? 어차피 법령을 바탕으로 이론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우면 돼요. 그래서 자지구레하게 몇 센치 몇 미리 그건 안 해도 되고 굵직굵직하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금융은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좀 뜻은 알고 가시는 게,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의 금자가 뭔가? 이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금융의 금자는 돈이고요. 융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융통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융통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금융의 뜻이 뭡니까? 돈을 융통해 주는 겁니다. 돈을 융통해 주는 거. 더 쉽게 표현하면 돈을 교환해 주는 거예요. 돈을 교환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와야 되죠. 이런 게 다 뭐다? 금융입니다. 금융.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금융을 공부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접근해요. 금융 상품이 있고 금융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책이 재미없게 쓰여졌어. 내가 우편 사무는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와, 지금 여기 보시면 대고 쪽에 금융의 종류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책이 너무 재미없어요. 이거는 이게 무슨 문학작품 소설도 아니고 또 소설처럼 읽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간략화 시켜놓고 접근을 합시다. 그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상품이 뭔가? 말 그대로 돈을 교환해주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금융상품에 뭐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주식. 주식이 뭡니까? 기업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기업에 뭐 한다 보시면 돼요? 투자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그 기업에게 투자한다. 돈이 뭐 하는 겁니까? 오고 가는 거죠. 되겠죠?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채권. 채권은 내가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채권.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예금, 뭐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금융상품. 돈을 교환해주는 상품. 근데 여기 성질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금융시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곳. 여러분들 이거 증권거래소라고 들으시죠?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여러분들 증권 그러면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 증권 그러면 보통 주식만 생각하시죠? 증권은 주식, 채권을 통틀어서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소가 뭘 뜻합니까?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다음에 여러분들 뭐 선물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물을 거래하는 시장. 선물은 뭐 우리가 말하는 선물, 뭐 생일선물 그런 게 아니고요. 미리 물건을 사두고 그 물건 값이 오르면 내가 돈을 벌고, 혹시나 그 물건 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일정 부분만 부담하게 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또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선물.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금융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금융에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금이나 보험을 접근하시는 게 어떻게 된다? 유리하단 말이죠. 예금 같은 경우도요, 보통 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어요. 뭐 정기예금에는 적금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정기예금도 있고, 적금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거고, 예금은 정기예금은 목돈을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우편 사무 쪽보다는 쉬울 거예요. 왜냐, 이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는 받고 현실 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왜? 직접적인 돈이잖아요. 근데 우편 사무 쪽은 사실 그냥 법령을 엮어놓은 것 뿐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공부가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금융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이 뭔가? 돈이 거래되는 거다. 그럼 그 돈이 거래되는 상품이 뭐가 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 뭐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 이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금융시장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깔아놓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근데 105쪽에 보면 금융의 종류라고 나오는데요. 아유, 이거 진짜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보기는 봅시다. 한번 쭉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금융의 뜻은 나오죠. 돈을 뭐 시켜준다? 융통시켜준다. 돈이 남아도는 놈이 있으면 돈이 부족한 애들한테 돈을 융통을 시켜가지고 돈 빌려준 애한테는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고, 또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제 뭐 사업이나 뭐 장사를 해서 또 돈을 더 벌게 해주고, 말 그대로 서로 뭐 하겠다? 윈윈 하겠다. 이게 뭡니까? 금융이죠. 자, 그래서 밑에 뭐가 나옵니까? 금융의 종류가 나오는데, 아이고 참,
금융활동 주체. 누가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가? 가게, 기업, 정부, 금융기관. 그게 네 가지가 있죠. 가게는 우리 일반적인 가게. 가족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게. 기업은 알고 계시죠? 기업, 이윤 추구하는 애들,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애들이 기업이죠. 다음 정부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 정부 되겠죠? 다음 뭐가 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뭐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게 다 뭐다?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우체국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체국 예금보험을 취급하니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체국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되겠죠? 됐고요. 밑에 나머지 줄 됐고요. 그냥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 달라. 구체적 금융관계는 이들 금융활동 주체와 금융자산,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되겠나? 자산. 자산은 자기 재산의 줄임말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 재산. 부채는 빚이고요. 금융자산과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면 개개의 금융 형태도 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 금융, 소비자 금융.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기업 금융은 기업한테 뭐 하는 겁니까?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다음 뭐라고요? 개인 금융은 뭐죠? 말 그대로 뭡니까? 소비자 금융.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뭐 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잘 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4개의 금융활동 주체 가운데 금융기관은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쳐봐. 여타 세 주체 간의 금융의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은 융통이라고 얘기했죠. 교환해 주는 겁니다. 교환해 주는 거. 그럼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은행이죠. 자, 은행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은행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럼 은행이 누구한테 돈을 빌립니까? 가게가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하죠. 그럼 일종의 은행이 가게한테 돈을 뭐 한 겁니까? 빌린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뭐 한 겁니까? 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게가 뭐 한다고? 예금을 했다. 그럼 이 은행이 우리한테 빌린 돈, 예금을 통해서 뭐 합니까?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은행에게 대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다음에 당연히 원금도 갚아야 되죠? 은행은 가게에게 예금을, 돈을 빌렸으니까 그 빌린 돈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원금 돌려달라고 하면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가게, 기업에게 뭐 한다? 가게, 기업을 중간에서 뭐 해주고 있습니까? 중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관이라고? 중개기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중개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다음에 재밌는 게, 그리고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정부금융활동 중에는 각각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게 바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고 구분해요. 뒤에 나와요. 바로 보세요. 바로 뒤쪽에 보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06쪽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죠. 되겠습니까? 이게 중간,
금융기관을 거치는지 거치지 않는지. 그러니까 거치긴 거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간접적으로 하는 건지. 여기 보세요. 은행 같은 경우는 직접 금융입니까? 간접 금융입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가게야.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지.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지. 근데 이 돈이 어느 기업에 대출됐는지 알 수 있니 없니?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은행이 그거를 지가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그거 갖고 있으면 뭘래? 돈은 돌아야 돈인데. 돌아야 돈이 뿌는 건데. 은행이 분명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지. 근데 그 돈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니 없니? 없지. 그게 무슨 금융이야? 간접 금융이야.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어. 근데 간접 금융의 좋은 점이 뭐야? 안정성이 높아. 안정성이 높아. 웬만하면 내 돈을 띨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근데 직접 금융은 뭐야?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 가셔가지고요. 야, 삼성전자 주식 100주 같으면 멋지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샀죠? 이게 곧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100주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거죠.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내가 100주를 만약 1억 주고 샀어. 내 돈이 어디로 갔어? 삼성전자로 갔죠?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어디로 갔어요? 삼성전자로 갔죠. 그게 무슨 금융? 직접 금융이에요. 그런데 직접이건 간접이건 금융회사는 등장하죠. 근데 금융회사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직접과 간접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돈이 어디로 갔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이 어디로 갔나? 한번 볼까요? 직접 금융 나오죠? 다이렉트 파이낸스. 밑줄 쳐봐.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주식이나 사채, 채권이야, 채권. 사채 말고 채권.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적으로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디에 내 돈이 갔는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게 뭐라? 직접 금융.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 부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 그대로 대표적인 게 주식. 다음 사채. 사채는 회사채의 줄임말. 채권이야, 채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주식이나 사채, 회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누구한테 팝니까? 가게한테 팔죠. 그럼 우리가 그걸 삼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사면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다음 채권을 사면 내가 기업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주는 거죠. 내 돈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되겠죠?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무슨 조달? 직접 조달한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우리한테 돈을 빌려왔죠. 쉽게 말해 우리는 우리 돈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있고 기업은 우리 돈을 직접 갖고 왔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직접 금융.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금융은 무슨 시장? 나오잖아요. 증권시장. 그래서 제가 증권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채 등이 매매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던데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을 본원적 증권이라고 부를 수
부르고 있다. 근데 이것도 몰라도 돼. 이것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채무증서. 주식과 채권이 뭘 뜻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투자받았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근데 그걸 누가 직접 발행하니? 기업이라든가 혹은 국가라든가 뭐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금을 직접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 직접금융.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이 뭐가 있다고요? 주식이나 채권이 있다. 근데 물론 주식하고 채권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다르다. 자, 근데 나오죠. 그러나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은 본원적 증권, 즉 직접 금융 가지고만 충분치 않다. 즉 재화 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기간, 금액, 이율 이게 정확하게 일치 안 하면 어떻게 돼? 돈을 빌리지도 못할 거고 빌려주지도 않겠죠.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고? 금융중개기관. 얘들이 중개를 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간접.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 이거 얘들이 중개기관이잖아. 가게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얘들이 알아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지. 중개해준단 말이지. 중개. 그래서 또 뭐 내용을 엄청 또 어렵게 적어놨어요. 금융중개기관은 최종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본원적 증권을 구입하게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여 최종적인 대출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를 중개한다. 이게 뭔 소린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은행이 가게한테 돈을, 예금은 가게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지가 뭐가 돼서 돈을 빌려와서 얘한테 뭐합니까? 대출을 해주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표현이 쓸데없이 어려운 거지. 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 발행하는 이 자신이고 자산인데 자산.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일단 고쳐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 책 다시 한번 이 책 말고 다른 책 한번 찾아볼 테니까. 자산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간접증권 또는 2차 증권.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자산에 대해서 뭐합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뭐합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청구권.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접증권 또는 2차 증권이라고 하면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자금 융통을 매개하는 방식을 뭐라 부른다? 간접금융이라 부른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이러면 뭐죠? 직접 금융. 왜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직접 빌려가는 거니까. 되겠죠? 근데 간접 금융은 뭐예요? 내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나는 단지 돈만 맡길 뿐. 중간에서 은행, 금융중개기관이 내 돈을 알아서 뭐 하는 거야? 대출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한테 돌려주는 거. 이게 뭐라고? 간접 금융. 되겠죠? 그래서 밑에 뭐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뭐야?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봅시다. 앞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세 번째 단락이 뭘 뜻하는 거다?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부분이 있고 경유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금융기관을 경유하게 되면 간접금융이 되고요, 경유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직접금융이 되는 거죠. 그 얘기 한 거고요. 나오잖아. 또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외상 매출 및 외상 매입 등의 기업 간 신용, 그리고 주식의 발행 등은 은행이 금융한다 안 한다? 참, 은행이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말씀드렸죠. 직접금융. 단기 장기의 은행 차입,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죠. 어음 할인, 이거는 뭐라고?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간접.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면 간접. 중개 없이 투자자와,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1대1로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면 뭐라고? 직접 금융. 되겠죠? 다음에 이거 한 편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 찾았죠? 요거는 표시해놔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방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기재하지 않는 것을 직접 금융. 그러니까 금융기관 개입 없이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 직접 금융. 금융기관이 게재하는, 중개하는, 표현 또 중개라 하면 되지. 중개하는 금융방식을 뭐라고요? 간접 금융. 다이렉트가 아니고 인다이렉트. 되겠죠? 다음에 여기 잠깐만 이거 내부 자금하고 외부 자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 자금은 말 그대로 자기 기업 안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내부 자금이고요. 외부 자금은 내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기업 밖에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 와야겠죠. 그것만 구분합시다. 내부 자금은 자기 회사 안에서 돈을 마련하는 거. 내부 자금. 근데 이게 가장 좋죠. 다른 사람한테 안 빌려와도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은 외부 자금을 빌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자금을 빌려오는 거 빌려오기만 하면 좋은데 이것도 갚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부 자금, 외부 자금은 이렇게만 구분하십시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현재 여러분들 보실 거는 뭐와 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되겠죠? 요거는 뭐 나온 적 있으니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금융시장이 나오죠.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뭐라고요? 금융상품이 뭐 하는 거, 거래되는 곳.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뭐 하는 거. 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돈이 융통되는 시장. 이게 무슨 시장? 금융시장.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내가 거래되는 상품이 뭐라고요? 금융상품, 뭐 금융수단, 뭐 다. 금융자산, 금융상품, 이걸 다 뭐라 부른다? 금융수단이라 부른다. 다 같은 말.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맞죠? 금융자산. 현 107쪽입니다. 107쪽. 107쪽 첫 번째 줄. 금융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 이게 뭐야? 쉽게 말해볼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줬죠? 그럼 뭐합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게 청구권. 되겠습니까? 다음에 나중에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건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자 역시 뭐 할 수 있다? 받아낼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 청구권. 내가 투자한 내 재산, 자기 재산, 자산에 대해서 뭐합니까?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라? 청구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재산에 대한 권리, 내 자산에 대한 권리.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나오죠? 몇 줄 쳐봐요. 예금 증서, 어음, 채권. 예금 증서, 통장이에요, 통장.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야. 그럼 그게 곧 뭐 뜻해? 내가 이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청구권이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권. 채권이 뭐야? 내가 이 기업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증명서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금도 받을 수 있고 채권은 뭐도 준다? 이자도 줘요. 그건 나중에 나올 겁니까? 채권의 주식의 차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이란 건 뭡니까? 어음. 기업, 우리나라는 기업거래에서 어음이 많이 통용되는데 당장 기업이 돈이 지금 당장 없어.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돈 줄게. 써줘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약속어음이나 부르죠. 그럼 그 어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한 달 뒤에. 그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어음장을 발행한 은행에 가서 어음을 넣어요. 그럼 은행에서 그 어음을 뭐합니까? 그 어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다 뭐라고? 내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야, 일종의.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그거를 증명해주는 문서. 그걸 유식하게 뭐라고? 금융자산은, 그러니까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 이걸 나타내는 뭐라고? 증서라고, 증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 되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쓸데없이 또 이거 나오잖아.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직접금융, 간접금융. 되겠죠? 금융중개기관을 거치면 간접,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면 직접. 그래서 요거는 봐두셔야 되죠. 직접 금융거래 수단은 나오죠? 주식, 채권. 간접 금융거래 수단은 뭐가 있다? 예금, 대출. 그래서 직접 금융은 여러분들 금융회사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증권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증권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개자도 아니에요. 중개자도 아니에요. 간접금융 대표적인 데가 뭐야?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그림 나오죠?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재밌죠?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무슨 금융? 직접 금융. 자금 공급자의 돈이 간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들어간다. 간접 금융. 근데 재밌는 게 직접하고 간접하고 나눠놨지만 얘들은 또 서로 뭐합니까?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은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받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많은 거야. 돈은 돌아야 돼. 돈은 돌아야지 돈이 돼. 이게 바로 누가 해준다고? 금융거래기관에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되겠죠? 직접하고 간접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 좀 해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금융시장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또 말이 또 쓸데없이 어려운데, 넷째 줄에 봐봐. 금융시장의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밑줄 쳐봐.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금융시장은 뭐합니까? 돈이 자금에 여러분들 공급자, 수요자 이런 표현 아시죠? 공급자, 수요자 이런 표현은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자금의 공급자는 돈을 뭐 하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자금의 수요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 되겠죠? 그럼 이제 자원 분배 기능이 뭔가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뭘 해줍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 시켜줍니까?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뭐 한다고? 돈이라는 자원이 어떻게 되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 뭐 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 자원 분배 기능.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이야, 돈. 돈을 뭐 해준다? 빌리고 빌려준다. 그걸 뭐 해준다? 중개해준다. 자원 무슨 기능? 분배 기능. 되겠죠? 다음에 자원 분배 배분 기능 또한 보시면요. 이거는 이게 한번 같이 좀 읽어보자. 또한 금융시장은 소비 주체인 가계 부문에, 가계는 주로 뭐 하는 애들이야? 소비를 하는 애들, 소비. 돈을 쓰는 애들. 적절한 자산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시간 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기능. 밑줄 쳐봐.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기능. 자,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들,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당장 내가 돈이 없어요. 만약에 뭐 집이 1억인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 집을 담보로 잡고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삼으로 해서 당장에 부족한 부분을 매금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소비자 효용 기능.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서 밑줄쳐가 정리합시다. 자, 다음에 뒤에 거 밑줄쳐봐. 밑에 줄. 리스크 쉐어링, 위험 분산 기능. 밑줄 치고 또 바로 밑에 보면 무슨 투자? 분산 투자.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위험 분산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합니까? 그 바구니 떨어져 버리면 계란 다 깨져 버리죠. 그래서 분산 투자해라. 만약에 한 두 군데 계란을 나눠서 담아두면 한쪽 바구니가 떨어져도 한쪽 바구니는 살아남잖아.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직접 금융은 수익성은 높아. 근데 뭐가? 안정성이 낮아. 안정성. 위험성이 높단 말이야. 간접 금융은 안정성은 높아. 즉 위험성은 낮단 말이지. 근데 수익성은 낮아. 그럼 여러분들이 돈 1억이 있다.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5천만 원은 직접 금융에, 5천만 원은 간접 금융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뭐 어떻게 된다고? 거지가 안 된단 말이지. 누구 씨 말만 듣고는 씨 누구 저 주식 오른다 카더라 그냥 카드라만 듣고 씨 주식에 이런 몰빵해봐. 그 주식 망하면 어떻게 할래? 개털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요거 위험 분산, 분산 투자.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가? 금융시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제공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금융 상품도 있고 간접 금융 상품도 있고. 되겠습니까? 또한 나오잖아. 파생금융 상품과 같은 위험 해지 수단, 해지펀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위험 선호도가 높은 다른 시장 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들 파생금융 이런 거는 이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파생금융 이런 거는 이건 그러니까 다른 놈이 위험을 감당하고 나는 그 놈이 재주 부려가지고 나는 돈 이렇게 딸 수 있는 거. 이게 파생금융 상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파생금융 상품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런 게 천국이 미국이에요. 미국. 파생금융 상품이 천국.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거 났었잖아요. 미국 월가가 한번 붕괴됐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파생금융 상품, 해치펀드 이런 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기능 그거 하나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단락에 나오제.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 제공. 유동성이 뭡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뭐 해야 된다? 돌아야 돼요. 돈이 고정되면 그건 썩어서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1억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투자된다거나 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번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그 돈을 뭐 합니까? 돌리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뭐 한다고? 돈을 뭐 하게 만든다? 돌게 만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유동성은 금융자산의 환급성. 돌려받는다고.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봐. 부동산은 뭐가 떨어진다? 유동성이 높다 낮다? 유동성이 낮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 아는 분 중에 자기가 재산이 100억이래. 좋겠네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땅하고 건물하고 합치면 한 90억 되고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 한 10억 된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투자 완전 잘못했죠. 왜? 부동산은 팔려야 90억이지. 안 팔리면 어떻게 돼? 그건 돈 아니야 얘들아. 유동성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진짜 돈이 급해. 갑자기 50억이 필요해.
부동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 시가보다 낮게라도 팔아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 사람 투자 잘못했다고. 대신에 부동산같이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은 뭐가 높아요? 안정성이 높죠.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안정성이 높으면 유동성은 낮고요. 다음에 아까 전에 수익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안정성이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투자라고 가르쳤어요? 분산 투자. 한 곳에다 몰빵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땅 저거 언제 오른단다. 아예 올라야 오르는 거고 팔면 그게 내 돈이지. 뭐 평생 땅만 갖고 있으려고요. 그럼 안 돼요. 가지고 이제 그 되게 나이 연세 많은 분이야. 가지고 아예 뭐 좋으시겠네요 하면서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뭐 그럼 죽을 때까지 갖고 가세요 하면서 그 말 해주고 싶었는데 내 친구 아버지인데 좀 그분이 조금 좀 이상한 분이야 좀. 내 친구가 정말 싫어해. 지 아버지인데도 진짜 싫어해.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나오잖아. 투자자는 환급성이 떨어지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동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이게 뭔 소리야? 부동산 샀어. 돈으로 잘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된다고? 지가 1억 주고 샀는데 1억 다 못 받을 수도 있지. 손해본단 말이지. 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니? 유동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단 말이지.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환급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짐으로써 자금 수요자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만큼 돈이 회전을 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자금 수요자건 자금 공급자건 어떻게 된다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손해를 적게 본단 말이죠. 금융시장은 뭐를 높여준다? 유동성을 높여준다. 또 장점이고요. 자, 다음에 또한 이거 밑줄 쳐봐.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얘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얘들 말만 믿고 투자하면 되죠. 웬만하면 뭐 주식 말고는 잘 안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얘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준다. 뭐 그런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밑줄 쳐봐요. 시장 규율 기능. 규율이 뭡니까? 규율. 규제, 조율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너무 쓸데없이 돈이 금융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의 신호등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시장 규율 기능. 나오잖아요.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간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감시해 준단 말이죠. 감시.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그 뉴스 보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LIG 건설이 그 회장하고 그 아들들이 지금 뭐 8년 뭐 3년인가 뭐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죠. 근데 그 새끼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 게 부도가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자식들만의 잘못이 아니야. 그거를 감독해야 되는 금융기관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그걸 소홀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권하고 기업하고 맞물려 버리면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뭐 한다고요? 건전하게 자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한다고? 신호등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무슨 기능? 규율 기능이죠.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어떻게 된다?
뭐 기업이 돈도 없는 기업이 능력도 없는 기업이 어떻게 된다고 뭐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금융시장에서 알아서 어떻게 된다 그거를 컨트롤 해준단 말이죠. 되겠죠? 일단 금융시장의 기능 좀 한번 그 밑줄 친 부분 그 부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의 유형 자 밑줄 쳐라. 만기 동그라미 치고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다음 금융수단 성격에 따라서 뭐라고요? 채권시장과 주식인데 뭐 채무증서시장과 주식 채무증서는 채권 다음 금융거래에 따라서는 뭐라고요? 금융거래 단계에 따라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거래 장소에 따라서는 뭐라고요?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금융거래 만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고? 단기금융과 자본시장이죠. 단기금융은 뭐죠? 보통 만기가 언제라고요? 1년 이내에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 여기서 바로 얘기할게.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만기 채권 만기가 있어 주식 만기가 없어. 이게 무슨 차이야? 만기가 되면 돈을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되지. 주식은 만기가 없다는 말은 뭐 할 필요가 없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다. 그럼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거야.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그럼 수영님 어떻게 돈 버는데요? 주식으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그게 뭐라? 시세 차이. 시세 차이. 근데 여러분들 채권과 주식의 공통점이 뭐다? 시세 차익입니다. 채권도 여러분들 100만원짜리 채권인데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채권과 주식은 둘 다 뭘 갖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립니다. 공통점이다. 적어줄까? 시세 차익. 다음 이자. 채권은 돈을 직접 내가 빌려준 거죠. 빌려줬으니까 뭘 받아야 돼? 이자 받아야 되죠. 주식은 이자 없어. 주식은 이자 없어. 내가 그 급여에 투자한 거야. 그 기업에 투자한 거야 내가. 근데 뭐가 나와요? 배당금이 있죠. 주식. 내가 투자했으니까 어떻게 돼?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아.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대박이 터졌어. 그럼 내가 그 내 주식 투자한 만큼 뭐 할 수 있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 이게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만기로 구분하고 있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 자본시장은 1년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 기간이야 기간. 1년 이내는 단기, 1년 이상은 자본시장이라고 불러. 자본이라는 뜻 자체가 장기적 관점이에요. 단기는 그냥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엄밀하게 따지면 돈과 그 자본의 뜻은 다르거든요. 돈은 말 그대로 돈이고요. 자본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게 자본이에요. 생산 수단의 성격이에요. 근데 뭐 그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단기는 1년 이내고요. 그 자본시장은 1년 이상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죠. 아이고야, 이것도
자,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일시적인 자금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 1년 이내니까 일시적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미쳐쳐봐. 콜시장, 기업 어음시장, 양도성 예금 증서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시장, 표지 어음시장, 통화 안정증권시장이 뭐에 속한다? 단기 금융에 속한다. 이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뭔지는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건 다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 다 알면 우체국 안 가시고 어디로 취업한다?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 취업하세요. 그게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좋을걸요. 머리가 깨지죠. 한편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니까 당연히 장기금융시장이고요. 밑줄쳐요.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무슨 시장? 채권시장.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는 게 낫다? 단기 금융시장은 상품이 너무 많죠? 뭘 외워라? 자본시장, 장기 금융시장에 주식, 채권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뭐라 보면 된다? 단기라 보시면 되죠? 되겠죠? 쓸데없이 다 외우지 말고요. 자, 특징을 보자. 특징. 먼저 몇 주세요.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이 작은 반면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자, 이게 뭔 소린가? 단기는 짧게 빌리고 짧게 쓰니까 크게 내가 손해볼 게 없지. 반대로 득도 별로 없어. 위험은 낮지만 수익도 적어. 근데 장기는 뭐야? 위험이 크지만 벌 수 있는 수익이 더 커. 이게 장기와 단기의 차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단기 상품과 장기 상품에 뭐 해야겠습니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오죠? 다음 주식은 또 주식하고 채권하고 비교해봐. 어디가 더 위험이 높게? 아, 이거 내가 안 적었구나. 하나 더 있다 참. 채권은 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100만원 돌려줘. 근데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0만원 주고 한 주 사면 삼성전자가 나한테 100만원 줍니까? 안 주죠. 10만원 되면 끝이야. 만원 되면 끝이야.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하고 비교해봐. 어디가 안정성이 높아? 채권이 높아. 둘 중에. 근데 수익성은 어디가 높을까? 주식이야. 주식은 하지마. 결론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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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오잖아. 주식은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더 크다. 어? 되겠니? 그래서 뒤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데 다 한다고 장기금융상품은 주로 미래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낮아서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면 투자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아까 선물 얘기 말씀드렸죠.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한다. 뭐가 중요하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나머지 마지막 단락은 보지 마시오. 한편 마지막 단락 통화정책 파급효과 이건 됐습니다. 이건 보지 마시오. 이건 보지 마시오. 일단 단기랑 단기랑 자본시장이랑 종류하고 1년, 2년지 이상인지 그것만 구분해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왜냐? 사실 이 설명까지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넘어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되면 차라리 파이낸스 그쪽으로 이제 금융 설계사라든가 자격증 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여기까지 거시까지는 안 가셔도 되니까 이건 됐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백구 쪽에 뭐가 있다?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이거 다 얘기했잖아. 채무증서시장은 채권, 주식시장은 주식. 나오죠? 채무증서시장이란 밑줄 쳐요.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 이거 다 됐잖아. 이거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돈을 빌린다. 1000만원. 그럼 어떻게 돼? 매달 이자를 10,000원씩 줄게. 다음에 10년 뒤에는 뭐 갚아준다? 원금 갚아줄게. 원금 보장되고 만기 있고 시세 차익 누릴 수 있고 이자 있고 배당금 없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도 만기는 통상 1년에 단기가 있고요. 1년과 10년의 중기, 10년 이상의 장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라고? 기업어음시장, 양도성 예금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한적 증권시장, 국채, 회사채, 금융채, 채권시장이 채무증서시장에 해당된다. 종류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주식시장은 뭐라고요? 회사 재산에 대한 지분. 채무증서와 달리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다. 즉 원금과 이자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 봐봐. 원금 보장 없지? 이자 없지? 말 그대로 주식이란 건 내가 삼성전자에 뭐를 사는 거야? 지분. 내가 삼성전자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소유하게 되는 거야. 소유하게 되는 거. 일정 부분을. 대신에 뭐를 갖는다고요? 배당 청구권. 선생님 말씀드렸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등이 있다. 외우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아니 그 밑에 세 번째 단락 따라서 찾아보세요. 따라서 주식은 채무증서보다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크다.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랑 채권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위험성이 높다고? 주식이 더 위험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셔도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일단 알아둡시다. 한편 밑줄 쳐봐.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사채와 우선주를 들 수 있다. 전환사채, 우선주. 전환사채는 뭐라고요? 주식 전환이 부여된 회사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뭐로 전환할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머리를 쓰면 되지. 만약에 이 기업의 실적이 좋다.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주식값이 오르겠다 싶으면 전환하면 되고, 아니면 채권으로 했을 때 팔아버리면 돼. 이게 뭐라고요? 전환사채. 우선주라고 있죠.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어. 이게 뭔 소린가? 주식은 제가 뭐를? 지분을 가는 거라 그랬죠. 회사의 지분을. 회사의 지분을 가지면 그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의결권이에요. 근데 우선주는 뭐가 없다고요? 의결권이 없어요. 그 대신 이익 배당 및 자녀 재산 분배 시 보통주에 비해서 뭐가 인정된다?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럼 보통주는 뭐야? 의결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선주는 오직 뭐만 추구하겠다? 수익만 추구하는 거야. 수익만. 의결 따위는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오직 뭐만 추구하겠다? 수익만 추구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죠.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같은 고정소득증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매달 돈이 꽂힌단 말이지. 근데 주식은 매달 오래 돈이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세 차익을 노려서 팔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 건데, 얘들은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또 어떻게 보면 뭐 복합 상품이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 발행하는 거. 단기금융상품이나 채권, 주식 등
장기금융상품이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은 뭐 하는 거?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상품을 뭐 하는 거? 유통하는 거. 되겠죠? 자, 발행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뭐가? 인수기간. 인수기간은 내가 뭐 하겠다? 인수하겠다. 나오잖아요. 인수기간은 해당 증권의 발행 사무를 대행,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인수를 통해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발행된 증권의 유통시장을 조성.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고? 회사 채권이나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는 증권회사가 인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발행해서 안 팔리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안 팔려. 그럼 위험성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 누가 대신해가지고? 삼성증권이 대신해서 삼성전자 주식 발행해서 지가 뭐 한다? 전부 인수할 수도 있고요, 일부 인수할 수도 있고, 지가 일단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뒤에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도 있어?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랑 그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은행 빼고 다 있죠. 은행 빼고 다 있죠. 은행 빼고.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 중에서 삼성이 없는 게 유일하게 뭐예요? 은행 빼고 다 있잖아요. 삼성증권 있죠. 삼성생명 있죠. 삼성화재 있죠. 삼성카드 있죠. 대표적인 금융기관 은행 빼고 다 소유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법이 있잖아. 재벌은 뭐에 못 들어온다? 은행업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 돼버리면 이제 완전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은행이 은행까지 차지하게 되면. 왜? 지그 자금 필요하면 어떻게 되노? 지은행에서 다 땡겨오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삼성은 웬만한 은행보다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뭐 삼성증권, 삼성은행,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얘들의 자산을 모으면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보다 훨씬 커. 어마어마해요. 참 이건희는 돈이 많겠죠. 자, 다음에 뒤쪽은 필요 없고요. 인수기간 뭔지 잠시 보면 되고. 됐습니다. 발행시장, 유통시장 구분하시고, 아까 전에 직접 발행하고 간접 발행. 직접 발행은 말 그대로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거고, 간접 발행은 인수기관이 대신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거까지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다음.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되겠죠? 자, 거래소 시장은 뭐라고요? 매수,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집중되도록 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 무슨 시장? 장내 시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거래소 시장, 장내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보통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공인된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곳. 여기는 뭐가 높다고? 거래 정보가 투명하다. 왜냐? 오픈된 곳에서 하니까. 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요. 밝은 곳에서, 오픈된 곳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이게 무슨 시장? 거래소 시장, 장내 시장. 자, 나오잖아.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 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있으며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 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주식, 그러니까 증권시장이라 보시면 되죠.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거래소 시장. 자, 그런데 장외 시장은 뭐라고요? 거래소 이외입니다. 직접 거래시장과 점두시장으로 구분된다.
이거는요,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불법은 아닌데, 직접 거래시장은, 자,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팝니까? 그 증권회사라든가 거기 보면 실시간 코스피 지수라든가 그러니까 매도 매수 가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데, 여기 보면 장외 시장이란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 100주를 살려는 사람하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오픈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1대1로 만나는 거야. 그럼 이게 시장 가격이 둘 중 하나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장보다 높게 거래될 수도 있고 낮게 거래될 수도 있죠. 이게 주로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야. 장외 시장. 큰 손들이. 아주 큰 손들이죠. 그 나오잖아. 매매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접촉. 동일 시간에 동일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결정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거래소 시장에서는 딱딱딱 오픈된 곳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장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직접 거래 시장에서는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단 말이야. 다음에 점두 시장이 뭐가 나옵니까? 딜러 브로커 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뒤쪽에 됐고요. 쭉 됐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대부분 무슨 시장? 장외 시장. 콜,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보통 CD라고 부릅니다. CD. 기업어음, 단기금융상품 및 외환 및 외환 파생상품, 금리 및 통화, 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도 대부분 뭐라고? 장외시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주식은 무슨 시장? 거래소 시장인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뭡니까? 이게 되게 뭐가 커요? 덩어리가 크죠? 이런 건 이제 큰 손들이 장외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화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전두환 집권 시절에 그 당시 전두환 여동생이었던가 누가 아까 전에 그 양도성 예금증서 있었죠? 양도성 예금증서 뜻이 뭡니까? 양도 넘긴다. 예금증서. 만약에 1000만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면 얼마? 1000만원 받는 거. 근데 무기명 채권이거든요. 무기명 양도성 예금이 있어요. 아예 뭐가 안 되는 거? 누가 샀는지 출처를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CD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1억짜리거든요. 1억.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쪽 일가 쪽에 그 한 사람이 그 무기명 그 예금증서 그거를 사러, 이거는 장외시장이죠. 명동에, 지금은 명동에 사채시장이 많이 줄었지만 명동에 가면 사채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단순히 돈만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먹으러 다녔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사놓으면 다 내 돈이야. 왜? 추적이 안 돼. 추적이 안 돼. 무기명이거든. 그냥 그거 들고 가면 은행 가면 1억 주세요 하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은행 가면 1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팔릴 때는 1억보다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1억보다 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만약에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샀다. 혹시라도, 왜냐하면 돈이 정말 급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CD를 빨리 처분해야 된단 말이야. 지는 1억에 샀지만 돈이 급하니까 9천만 원에 팔 수도 있겠지. 9천만 원에 팔아서 지는 은행 가서 1억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금융시장이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쪼아버리면 금융시장 자체가 마비돼 버리니까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이 채권을 CD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그거죠. 돈 있으면 그런 거 사놓으면 돼요. 왜 추적이 안 돼? 추적이 절대 안 돼. 추적이 절대 안 돼. 저는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그런 걸 좀 사모으려고요. 사모아가지고 나중에 자식 새끼들 시집장가 다 보내면 마누라랑 이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복잡해요. 이혼이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반반 갖고 가면 또 남자가 진짜 짜게 반반 하지 마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CD를 추적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새끼들을 시집장가 안 보내려고. 시집장가 보내면 내가 이제 이혼해야 되니까. 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라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일인데, 오늘 어차피 뭐 늦게 마치고 이러니까, 생일 뭐 파티를 못하니까, 어제 밤에 생일 뭐 파티를 뭐, 그냥 가족들끼리 했는데, 그 4살짜리 딸내미가 노래를, 걔 생일 축하 노래 되게 잘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고 되게 잘 불러요. 걔는 매일 생일 파티를 하거든. 지 혼자. 촛불 켜놓고. 지 혼자서. 그래서 딸내미가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면, 박수치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곧 있으면 돌인데요. 그놈이 또 박수는 잘 쳐요. 아들도 박수 쳐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 끄고. 진짜 참 행복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생일이라 그러면 막 친구들 만나가 막 마시고 놀고 막 그랬을 텐데. 그래도 자식 새끼들 생기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쁨도 몇 년 없죠, 이제. 지그들 이제 뭐, 지그 생일 챙기기 바쁘지. 뭐, 아버지 생일이라고 뭐, 와가지고 뭐, 같이 뭐, 파티해주고 언제 그러겠습니까? 에휴, 씨. 뭐, 그렇다고요.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거래소 시장이나 장외시장을 구분하시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정말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놔두십시오. 왜냐하면 파생금융상품까지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파생금융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1쪽에 보면 표가 나오는 거 있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요 표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통적 금융, 단기와 자본, 장기로 나누죠. 그럼 단기에 뭐가 있는가 쭉 보면 되죠. 되겠죠? 다음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외화가 거래되는 시장이고, 이게 재밌는 게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이게 전통적인 게 아니고 현대적인 거거든요. 현대적인 거. 그래서 이제 주로 뭐에 관련된 거? 주식 관련해 그 파생금융이 되게 많죠. 근데 파생금융 상품까지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품이에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파생금융에 대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증권회사 일하는 것들도 파생금융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이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서는 다룰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농협에서는 파생금융 자체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06쪽 한번 볼까요? 106쪽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접 금융거래에는 주식채권 맞죠? 만기 1년 이상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은 자본시장, 장기 금융시장 맞죠? 장기거래 맞죠?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한 점도시장은 뭐라고? 장외시장 맞죠? 정답 몇 번? 네 번째. 우리나라 프리보드는 채무증서시장이 아니고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맞죠? 아까 전에 있었잖아. 어디 갔노? 맞죠? 주식시장.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주식 시장이죠. 됐죠?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교재에 밑줄 쳐 있는 부분 보시고, 제가 찝어드린 부분 보시고, 제가 안 해드린 부분 안 보셔도 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부분이 못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요. 자, 다음에,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오늘 우체국 이거까지 다 끝낼라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왜 이렇게 뒤지? 한 10분만 더 쉽시다. 오늘 제가 좀 딥니다. 아까 저녁을 도시락을 사 먹었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좀